네, 지금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대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14회 충남과학기술 혁신포럼 시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성과학산실장 박봉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일반 참가자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양자산업의 부상, 충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한상욱 키스트 단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한상욱 단장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UST 키스트 스쿨 나노정보융합 전공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한상욱 단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양자산업의 부상 충남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목은 양자산업의 부상 충남의 역할이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양자산업이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충남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역할 이런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에서는 어떤 일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자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기술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조금은 익숙해진 단어기는 한데 사실 조금 알려고 좀 관심 있게 쳐다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을 분류하는 양자 과학 기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양자 기술의 굉장히 어려운 기술 내용을 가지고 기술 분류를 하기보다 응용 기술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이해하기 편하게 되겠다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렇게 분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퀀텀이라는 글자만 뺀다고 한다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센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로 그런 기술 용어들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양자, 그러니까 퀀텀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효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퀀텀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현실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없었던 문제도 풀 수 있는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한 컴퓨테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기존에는 절대 안전한 통신이라고 얘기하기 정말 어려웠었는데 절대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통신 그 다음에 센서 쪽에서는 기존에는 너무 미약한 신호여가지고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자연계의 신호였는데 그런 것을 퀀텀이라는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통신, 센싱 모두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퀀텀이라는 어떤 용어를 붙임으로써 한번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양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라는 의미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좀 어떤 큰 범위의 어떤 의미라고 본다면 광의의 뜻을 본다 그러면 불연속적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을 퀀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양자정보에서 주로 다루는 게 빛 신호를 많이 다루는데 빛 신호가 빛 알갱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촛불에서 어떤 빛이 나오고 있을 때 엔드 필터라고 해서 빛의 세기를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를 줄인다면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점점점 필터의 세기가 세기가 커질수록 나오는 빛의 알갱이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에 거를 아마 확대해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렇게 연속적으로 보이던 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포톤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한글로는 광자라고 표현하는데 광자는
1개, 2개, 3개, 4개는 있을 수 있으나 0.5개, 1.5개, 2.5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응용 기술로 말씀드렸던 그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때 사용하는 양자의 의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정보 분야에서의 양자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특성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거는 얽힘과 중첩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글 표현으로 그냥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의 상태가 함께 혼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글링 같은 걸 양자를 쳐보시면 이제 고양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떤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고양이와 어떤 독가스를 품고 있는 어떤 유리병이 같이 있을 때 이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병을 쳐서 독가스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걸 치지 않아서 살아있는지, 죽었을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많이 합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열어보기 전까지는 두 가지 상태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거는 열어보기 확인하지 못한 거지만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 있는 상태 둘 다 혼재하고 있다,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이라는 굉장히 또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얽힘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건데,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를 어떤 기존의 고전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려면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려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어떤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거나 중간에 어떤 매질이 있어야만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런 양자 얽힘은 그런 매질이 없더라도 얽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어떤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서로 가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또 불확정성이라고 해서 불분명한 어떤 임의의 상태를 갖는다는 건데, 크게 나눠서는 하여간 중첩과 얽힘이 양자 정보에서 사용하는 양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기술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 그런 기술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아티클인데요. 2018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미국의 USG, 그러니까 남가주대학 총장께서 발표하신 자료인데, 기고하신 글인데, 여기에 보면 제목에 아메리카 is losing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이 아티클에 결국에는 요약을 해보면 지금 ICT 기술의 기술 패권을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과 소련이 1960년대부터 했던 우주 기술 경쟁에서 그 근원이 있다. 거기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국이 우주 기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재 ICT 기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그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 있냐면 양자 기술이 그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지금 미국이 지고 있다. 누구에게? 중국에게. 이렇게 글을 굉장히 인상 깊은 제목을 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쪽 양자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어떤 취지와 그 말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이 양자 기술은 기존의 기술들의 어떤 작은 임프루먼트,
뭐 발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에 대해서 저는 이런 예를 좀 드는데 사실 우주 기술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달에 먼저 가서 달에서 암석이나 돌멩이 원석들을 좀 그러니까 그 돌멩이들은 좀 갖고 왔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기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암석을 가지고 오기까지에 필요했던 많은 기술들이 있었고 그 기술들이 현재 지금 ICT 기술의 근간이 된 기술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영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완벽한 암호 체계를 양자 통신이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저희가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더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양자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티클에서 그러면 미국이 왜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 투자가 정말 엄청난데 그중에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말 더 엄청난 수준입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양자정보과학 국가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했고 허페이시에 그 하나의 기술 연구소를 짓는 거에만 한 1조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연구소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를 짓는 게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이 연구소를 짓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소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직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어서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인상을 깊게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 양자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리고 첨단 어떤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연구소에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혁신을 창출해내는 인력들이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누구나 중국에는 인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전 세계의 유수의 그룹에 중국 엔지니어들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국의 어떤 양자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리더십에 대한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예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그 2018년도에 그 기고문이 나온 그 해에 백악관 산하의 과학기술실의 국가 양자조정실을 설립을 하고 정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년간 총액 12억 달러 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했는데 현재는 그 해가 지날수록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업으로 이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현재 정책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백악관 산하의 국가 양자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OD라든지 DOE라든지 그다음에 NSF라든지 각각의 기관들에서 이 양자 기술의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도 그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정부 주도로 주로 많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든지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그런 모든 거대 IT 기업들은 양자 기술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사이퀀텀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에 대한 지금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실리콘밸리라든지 굉장히 미국 동부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통신 쪽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통신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통신, 컴퓨팅, 센서 이렇게 한 가지씩 짚어드릴 텐데요. 양자통신 쪽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양자통신 쪽은 현재 중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1년도에 작년에 이제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인데 인공위성을 써서 양자통신을 중국 서부와 동부를 이어주고
중국의 동부의 베이징부터 상해까지의 2,000km 구간을 중간에 32개의 거점 노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백본망을 양자통신으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들인 뭐 지난시라든지 허페이시라든지 상하이, 그다음에 베이징시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도 메트로망으로 양자통신망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600km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긴 구간을 양자통신으로 이어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도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개의 링크를 지금 만들었는데 700개의 링크, 저는 사실은 4,600km의 거리보다는 이 700개의 링크에 더 주목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통신 장치가 아직까지는 그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양자통신을 위한 송수신 장치만 하더라도 대략 한 상용 장비를 한다 그러면 페어당 한 3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통신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양자통신 송수신 장치뿐만 아니라 현대 암호 체계에 들어가는 그런 암호 통신 장치들도 부가적으로 필요하고 네트워크 전송 장치들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데 700개의 링크를 썼다라는 거는 적어도 인공위성을 제외하고도 1조 원 이상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중국에서는 작은 산업 생태계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 경쟁적인 어떤 그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구글과 IBM, 그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어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일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실제로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2019년도에 구글에서 처음으로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로 2020년도 다음에 중국에서도 같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몇 가지 경우가 안 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만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걸 보여준 거에 불과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 출발점이 돼서 이 결과가 굉장히 큰 마일스톤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 많은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에 대한 로드맵은 사실 미국 쪽에서는 IBM이 그런 로드맵을 다른 기업들도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IBM이 가장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초전도 양자 컴퓨터 첨단 장비 개발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는 100큐빗 정도, 2025년에는 4000 큐빗 정도를 타겟으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큐빗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일반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대1로 대칭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만 어떤 비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 트랜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에는 정말 수십만 개의 트랜지스터들이 집적화되어 있는데 저게 4000 큐빗이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그런 숫자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 4000 큐빗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는 2019년도에는 어떤 특정한 계산 하나에 대해서만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였다고 한다면 4000 큐빗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제가 이 이후에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릴 어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드맵은 4000 큐빗이고 실제로 개발했다고 말한 거는 100 큐빗 정도까지 만들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27 큐빗 정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양자 컴퓨터를 써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이 중국에서는 초전도 큐빗이 아니라 광자 큐빗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테이션을 하는 실험을 좀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초전도도 경쟁적으로 진행을 해서 2021년도에 66 큐빗 정도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양자 우월성을 퀀텀 수프리머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걸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퀀텀 레이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쟁적으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끔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은 산업이 태종되지 않았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이었는데 미래 가치만 보고 정말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이 투자를 할 이유가 뭔지 제가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적인 투자들을 많이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캐나다, 뭐 호주, 뭐 그다음에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들,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뭐 이스라엘, 인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숫자들은 그 어떤 그냥 그 어떤 외국의 한 기업이 그냥 그 추산한 거라서 이 숫자들이 그렇게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메시지는 뭐냐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퀀텀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양자 기술은 192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유럽의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의 강점은 유럽에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천 기술 연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에서 공동의 어떤 그 연구 펀드를 이용해서 주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 연구는 그대로 가면서 최근에 유럽의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의 어떤 그 국가의 펀드로 자기네들 국가에 그 투자를 해가지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 따로, 영국은 영국 따로, 독일은 독일 따로 각자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그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메시지를 저는 퀀텀 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포럼은 어떻게 보면 충남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기술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더 짚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챕터는 양자 기술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분야별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양자 통신,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으로 좀 나눠봤고요.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자 통신은 단순히 암호 통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데 현재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게 암호 통신이고 그 암호 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 통신사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통신사 간 어떤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국내의 통신사들이 SK텔레콤, KT, LG U+ 모두 이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상용화를 위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사실 도이치텔레콤이나 AT&T나 브리티시텔레콤이나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쪽 해외의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양자 통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그 파급 효과가 컴퓨터 없는 어떤 세상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컴퓨팅이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쉽게 짐작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인 후지츠라든지 그런 일본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와이, 알리바바 뭐 이런 곳에서도 중국에서 당연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기업 쪽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양자 컴퓨테이션을 실제로
상용화해서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자 센싱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통한 초기 상용화를 좀 도모를 좀 하고 있고요. 저기 첫 번째로 로키드 마틴은 이제 군수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경우고 보쉬는 좀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연구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대량 생산하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특수한 목적의 어떤 센싱 기술이 원래 그 특성이 그렇듯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시제품을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학교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시제품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통신 쪽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양자통신 그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 있었고 21년도가 2차년도, 22년도가 올해 또 3차년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첫 번째에는 총 제 기억에 12개 구간 정도에 했었고, 지금 2021년도에는 보시는 표와 같은 구간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했고, 올해도 이 이외에 다른 인프라 구간을 통해서 구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실 그 양자 신호가 특히 양자 암호통신에서 저희가 정보를 주고받는 게 빛 알갱이 하나, 그러니까 빛 알갱이 하나라고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룸에도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알갱이는 무지무지 많은 숫자고, 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알갱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깜깜하다고 하는 영화관에서 불을 다 끄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수백 개의 그 광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빛 알갱이 하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맨홀 밑에 있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이고, 특히 그거를 굉장히 보안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 통신 쪽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되는 기술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런 테스트 베드들을 구현을 한 다음에 구축을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3년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술이 진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이고, 그리고 실제 사용이 가능했을 때 실험실과는 다른 실제 필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전부 다 리포트를 하고, 그 리포트된 거에 대한 대안 기술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상용화가 됐을 때 문제가 없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KT와 SK와 그다음에 LG U+가 공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거는 LG U+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기술이라기보다는 양자와 같이 이렇게 양자 옆쪽에 있는 다른 기술이고, 양자 통신 기술과 좀 합쳐서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잠깐 아쉬운 면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SK 브로드밴드나 KT 같은 경우에는 양자 통신 어떤 그런 테스트 베드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곳들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서 현재 잘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지금 충남도청 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좀 테스트 베드를 21년도에는 하셨었는데, 이런 사업들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이쪽 연구하는 쪽에도 도움이 되고 충남 쪽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양자통신 응용 사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양자통신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 양자통신에서도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하는 저 난수 발생기를,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난수 발생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에서 본인의 어떤 자회사인 IDQ를 통해서 양자 난수 발생기를 만들었고, 그 양자 난수 발생기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채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갤럭시 폰의 어떤 보안을 좀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통신 쪽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양자 통신에서도 이 양자 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지금 상용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양자 난수만 생성된다고 해서 기존의 스마트폰이 불안전했던 거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 통신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것은 좋은 난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어떤 리소스를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난수를 발생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보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이제 상용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뉩니다. 상용화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자 컴퓨터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면 돈을 내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기다리면 돈을 안 내고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됐다고 얘기하고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아직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의 시장이 지금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들이 대부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들이 지금 대부분인 거지, 사실 양자 컴퓨터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그 활동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게 보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아직 상용화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한 노력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5년 안에 10년 안에 상용화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 구글, 아이온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인텔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게티라는 회사, 아이온큐, 그 다음에 올카라는 회사, 사이퀀텀, 이런 회사들은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기술력은 일부 오히려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양자 컴퓨팅으로 그럼 뭐가 빠른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얘기를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양자 컴퓨터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빠른 거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계산기,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그 계산기, 아니면 컴퓨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런 계산들은 양자 컴퓨터가 훨씬 느립니다. 훨씬 느리고, 다만 어떤 특정한 양자 알고리즘에 대한 연산, 어떤 특정한 연산에 대해서만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가 할 수 없는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응용을 생각하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이쪽에 종사하는 그 과학기술자들의 지금 당면한 현안이자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를 실제 산업에 어떻게 유용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례들을 빠르게 좀 짚어 넘어가 보면, 일단은 폭스바겐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좀 최적화해 가지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 연구들을 지금 개발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BM하고 그 협력을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 그러니까 벤츠하고 IBM하고 협력을 해서 그 전기차 배터리의 그 어떤 신소재, 그러니까 리튬황 개발하는데 그 신소재 개발에 사용하는 거를 지금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소재 개발, 뒤에서 이제 신약 개발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신소재 개발과 신약 개발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실험해보고 결과 보고, 실험해보고 결과 보고, 실험해보고 결과 보고, 보통 그런 식으로 실험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었고요. 시간과 돈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고요.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 물질들을 이렇게 좀 발굴을 하고, 그 후보 물질들을 압축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실험하는 결과의 시간을 좀 이렇게 줄이는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걸 이제 슈퍼컴퓨터로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는 거를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덧붙여서 그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AI 기술을 더 접목시켜서 그런 계산을 좀 더 정밀하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산들을 할 때 항상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신소재 개발을 하던 신약 개발을 하던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원자 단위의 어떤 인터랙션들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고전 컴퓨터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큐빗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계산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신소재를 개발할 때 그다음에 신약을 개발할 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양자 연산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슈퍼컴퓨터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후보 물질을 찾아내서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혁신을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조금씩 그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지금 벤처하고 IBM도 계속 연구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버스사에서도 양자 컴퓨터로 항공기 설계 모델링 최적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항공 루트 최적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양자 컴퓨팅 솔루션 스타트업 회사인 미국의 QC웨어라는 곳에는 직접적인 투자까지 해가면서 본격적인 어떤 양자 컴퓨터 활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링거 인게라임 제약사는 그 구글하고 협력을 해서 신약 개발, 특히 이제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 부분에 어떤 혁신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글로벌 금융 기업들에서도 어떤 금융 리스크의 해지를 위해서 양자 컴퓨터의 어떤 기능을 좀 활용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의 계산에 필요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연산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뭐 나온 얘기여가지고 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일본의 통신사 중에 하나인 KDDI에서는 그 기지국을 어떻게 설치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설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양자 컴퓨팅을 계산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런 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동통신 품질 향상에 결정적인 어떤 기지국 최적화를 짧은 시간 안에 양자 연산을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활용 사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그 작년 겨울에 나온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양자 컴퓨팅 영향력이 사실 이 보고서를 뭐 전체적으로 뭐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을 수도 없는 정량적인 숫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저도 좀 의구심 좀 들긴 하지만 양자 컴퓨팅 영향력이 2035년에는 약 한 800조에 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인 산업화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거에 대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간단한 대표적인 어떤 정책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중앙정부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2021년 작년 4월달에 그 정부 주도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했고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양자 통신에 대해서, 양자 센서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을 발표를 해서 지금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50큐빗 규모의 한국형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사업을 계획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올 6월달에 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어떤 센터가 출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산업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자체 그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자체 연구개발팀을 꾸렸고 여기에다는 제가 안 적었지만 실제로 초전도 큐빗의 굉장히 3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은 초전도 큐빗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온큐, 알리오 테크놀로지, 이스라엘의 어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그 기술들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LG전자는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 회사인 그 Q&Co라는 회사의 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그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양자 계산화학 연구개발 수행 및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온큐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와 어떤 전략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서 실제로 양자 계산화학 쪽에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계산을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지금 연구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아쉽지만 이 과학기술 그러니까 양자 쪽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제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국내 기업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연구개발 환경의 미비로 주로 국외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이 국외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은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 제가 그 발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전략 기술, 국가 전략 기술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에 이런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많은 기업들도 국내에 확보된 기술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소견 작은 의견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자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인식을 좀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통신, 양자 암호 통신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전략 기술이라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 양자 컴퓨팅 저희가 컴퓨터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벌써 그 수출 통제 물품으로 많은 나라에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걸 전부 다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컴퓨팅, 센싱, 그다음에 통신 전부 다 국가 전략 기술이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은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이야 가능하지만 산업화에 가까워질수록 그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만의 커팅 엣지 기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없다 그러면 그 원천 기술의 협력, 그다음에 산업화가 된 이후의 협력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요원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인 것도 있지만 모든 분야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 기반 기술이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컴퓨터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통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기술의 어떤 기반 기술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티클은 이 다음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자 인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양자라는 그 기술 분야의 난이도 때문에 그걸 전공한 어떤 인력들이 많지도 않고 그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인력들을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퀀텀 사이언티스트도 마찬가지지만 퀀텀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더 인력 부족 현상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물리학회에서 나온 아티클이었는데 이 아티클의 어떤 그 주된 논지는 뭐냐면 미국에서 인력 양자 관련 기업이 인력을 리크루트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 굉장히 인력을 뽑기가 힘들다. 근데 왜 힘드냐? 그
구인 공고에다가 양자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구인 공고를 내면 대부분 오는 분들이 물리과에서 이론 물리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업들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납땜 잘하고 그다음에 전기장치 잘 구현하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그런 엔지니어들은 양자라는 퀀텀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퀀텀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어떤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리딩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지금 거기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특히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하고 있던 분야인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반도체공학 이런 쪽의 전문가들에 대해서 양자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아진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실제로 양자 산업이 되었을 때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연구단에도 보면은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UST 그 교수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 학생들을 몇 명은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겸임 교수로 있는 것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도 겸임 교수로 좀 돼 있는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 고려대학교 그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천안의 그 기술교육대 출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양자대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그 양자 엔지니어들이 돼가지고 뭐 KT에 취업하고 특허청에 취업하고 굉장히 좋은 곳에 가서 굉장히 활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 쪽에 굉장히 좀 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응용 기술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는 거죠. 양자 컴퓨팅 기반의 새로운 신소재 개발 기업을 좀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양자 응용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센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양자 역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기, 전자, 기계를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 핵심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저명한 어떤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들이 그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 전부 다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아니면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펀딩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거기에 보면은 핵심 부품을 정말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다음에 이런 부품 업체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양자 소자 제작을 위한 반도체 장비 업체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기초 원천 기술이 한 100년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대에는 지금 양자 산업 태동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은 제가 뭐 ICT 기술을 많이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대 ICT 기술을 뭐 이렇게 혁신을 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양자 기술은 모든 거의 전반을 다 바꿀 수 있는 기술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쉽게 그다음에 빠르게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ICT 기술에 혁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ICT 기술이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산업 태동기에서 컴퓨터 통신 센서 관련된 어떤 ICT 어떤 산업에 저희가 좀 주도권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남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 발표 이후에 제가 발표드린 거는 말 그대로 발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분들과 좀 토의를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